네, 매주 화요일 기자와 변호사가 만드는 시사 권법 코너가 두 번째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처음 문을 열었고요. 자, 경향신문의 정당 출입 기자입니다. 차분한 호투로 정치권의 뒷이야기를 조근조근 하지만 샅샅이 털어주는 박순봉 기자. 그리고 또 변호사이신데도 경제뿐만 아니고요. 워낙 다방면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팔방미인 경제 전문가 이윤선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쑥스러워하세요? 원래 그런 분이 아니신데. 여기 원고에 원래 있던 비디오와 오디오를 왜 빼셨나 저는 그 생각을. 지난주에 들어있던 네. 그 작가님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오늘 백신 맞으러 가셔서 그 의도는 따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웃었냐 하면은 제가 오늘 부동산 이야기를 할 예정이라고 했더니 이제 네. 앞에 경제 전문가를 붙였군요. 네네네네. 이제 제가 다음에 영화 이야기를 만약에 준비해 오면 영화 전문가. 문화 전문가. 네, 문화예술 전문가. 온 세상 전문가가 되어 있겠네요. 아유,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전문성은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 본부장님들이 전문가 맞네. 나만큼밖에 모르는데 이것도 평가를 하실 거예요. 아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서운 거죠. 무서운 겁니다.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다는 게. 자, 이 변호사님 요새 제 얘기를 듣기로는 골프 운동이죠. 또 이 웨이트 서핑? 예. 웨이트 서핑은 어떤 운동이에요? 웨이크 서핑인데요. 웨이크 서핑. 그렇죠. 우리가 왜 바다에 가서 이제 파도를 타는 거 네, 서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이 그 서핑을 위해서 서핑의 성지라는 양양까지 3시간 운전해서 가면은 양양 많이 가죠. 그렇죠. 그러면 태반이 서핑은 파도는 구경도 못하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파도가 많지가 않아요. 네. 그런 경우들이 있다 보니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가평에 빠지 근처에 보트를 이용해서 인위적으로 파도를 만들어내요. 한강에. 네. 북한강이죠. 정확하게. 북한강에. 네. 그러면은 그 보트가 만들어낸 서핑을 뒤에서 보드를 타고 따라가는 겁니다. 주행을 하는 거예요. 보트가 앞서가면서 파도를 만들어내고 그렇죠. 뒤에서 출렁출렁. 그렇죠. 이야. 정말 세상 재밌어요. 웨이크 서핑. 네, 너무 그럼 재밌어요. 그것도 이렇게 서핑 보드는 비슷하게 생겼나요? 우리가 수상 스키랑 웨이크 보드라는 건 또 있잖아요. 웨이크보드 줄에 알죠. 매달려 가는 맞습니다, 거. 맞습니다. 정말 태반이 이제 질질질 끌려가다 넘어지는. 그렇죠. 그거랑 차이가 있는 게 네. 뭐냐면 그 보드보다 크기가 작아요. 네. 작아서 기동성이 더 좋고 두 번째는 부츠가 부착되어 있잖아요. 맨발로 타는 맨발로. 거.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줄에 매달려 가질 않아요. 네, 이거는 줄이 없이 따라간다. 정말 파도 따라가. 네. 최고예요, 최고. 이게 갑자기 스포츠 그러네요. 시간 같은 느낌이 드는데. 스포츠 전문가 되시네. 스포츠는 금요일이고요. 어쨌든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그래도 건강을 즐길 수 있는 또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운동 예찬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박 기자님 좀 이게 임 변호사님 얘기 들으면서 어떤 나라 얘기다 하는 표정이 눈빛이 아련한 게 지금 현장 취재하랴 기사 마감하랴 운동하십니까? 운동을 거의 못해요. 운동을 그래서 최근에 좀 생각을 한 게 벽에다가 문틈에다가 턱걸이 철봉을 설치를 했거든요. 네, 아파트에 많이 하죠. 그 이제 재택근무할 때 그래도 좀 좋은 게 예를 들면은 취재 하나 하고 한 번 매달리고 잘 못하거든요. 한 번 매달리고 그리고 또 마감하고 한 번 매달리고 이렇게 하는 거 조금 도움 되는데 사실 임 변호사님처럼 나가서 좀 활동을 하고 싶긴 합니다. 그 철봉을 집에다가 아니면 회사에다가? 문틈에 집에다가 했죠. 이제 재택근무하는 날 그 철봉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 기자 키가 커서 아파트 문에 그 달아도 손이 이렇게 올리면 발이 땅에 닿을 것 같아요. 다리 접으면 됩니다. 부부 싸움할 때 조심하세요. 이후에 느슨해진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풀어놓을 수 있겠네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슈로 들어가 보죠. 아까 이제 한입뉴스에서도 다룬 이야기인데 두 분 법률가와 기자시니까 또 다른 시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최근 당원 가입이 급증한 것을 두고 민주당 편에 위장당원이 가입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서 논란인데 그 발언을 한번 직접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죠. 이 사람들이 저 하나만 꺾으면은 정권을 계속 연장하면서 이런 약탈을 지속할 수 있겠다 마음 먹고 저를 한 2년 동안 샅샅이 뒤지고 흔들고 모든 친여 매체와 마이크를 전부 동원해서 저를 공격해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당 경선에까지 마술을 뻗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셨죠? 위장 당원들이 엄청 가입을 했다는 것을. 위장 당원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시려면
좀 증거를 내놓든지, 아니 뭐 그 근거 없이 한 말이라면 우리 당원들께 깨끗하게 사과하시는 게. 후보 입장에서는 답답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 이야기는 그렇게 뭐 기우라고 봅니다. 네, 지금 뭐 잠깐 뜨고 오셨지만 육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자, 위장당원들이 엄청 가입했다는 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뭐 얘기하지 않았다 하기 어려운데 항상 좀 윤 후보 편을 두둔하던 김재원 최고위원조차도 이건 기우 아닌가 하는 이제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데 혹시 이 발언에 대해서 박 기자님 또 야당 출입 기자시니까 네. 어떤 맥락으로 좀 해석이 됩니까? 사실은 저는 조금 이게 위험한 얘기를 던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게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네. 일단은 위장당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결국은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근거를 대야 되는 쪽과 뭐 해명을 해야 되는 쪽 그렇죠.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건 근거를 윤석열 전 총장 쪽에서 내야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발언에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전에 소위 투스톤 대전이라고 해가지고 윤석열 전 총장하고 이준석 대표의 관계가 별로 네. 좋지 않았잖아요. 경준이 시절이죠. 네, 그 여파가 아직도 있고 사실 윤석열 캠프나 아니면 이준석 대표 쪽에서도 이렇게 분석을 하기로는 지금 2030 좀 젊은 남성들이 윤석열 전 총장한테 안 가고 홍준표 의원한테 상당히 지지층이 갔거든요. 이렇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를 바로 이 당시에 투스톤 대전의 결과 여파라고 보고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당원을 많이 모았다라는 걸 최대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하고 또 반대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계속해서 그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대표되고 나서 2030도 많이 들어왔고 당원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이거는 위장당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찬물을 끼얹은 마치 싸우자 이런 식이 네.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혹시 몰라서 기자시니까 혹시라도 많든 적든 위장당원이 있을 가능성 뭐 좀 정황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0%라고 할 수는 없는데 0%는 제가 아니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오늘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네. 일단은 윤석열 전 총장 쪽에 물어봤어요. 혹시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이유에서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들은 건 아니지만 이 소문이라고 윤석열 전 총장이 답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소문이다.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 쪽에 물어보니까 상당히 좀 불쾌하고 있는데 뭐 그런 표현은 직접적으로 전하지 않더라도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신 이제 이준석 대표 쪽에서는 근거를 갖고 있다 그래요. 처음에 6월, 7월 이준석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당선이 되고 뭐 돌풍을 일으켰던 이런 과정에는 10대, 20대, 30대 당원들이 많이 입당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7월, 8월에도 또 많이 들어왔는데 그때는 40대, 50대가 많이 들어왔대요. 이거는 아무래도 자기들이 분석할 때는 6월, 7월은 이준석 대표의 효과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7월, 8월에는 윤석열 전 총장하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입당하는 그런 시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당원들을 좀 끌고 온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원 배가 운동이라고 해서 뭐 쉽게 말해서 당원 모집 운동 같은 걸 했거든요. 그때마다 들어왔는데 결국 무슨 얘기를 하냐면 토론회가 있거나 아니면 당원 배가 운동을 하거나 이럴 때마다 맞춰서 그 시기 때마다 당원이 더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늘어났기 때문에 만약에 좀 이상한 그러니까 어떤 이거는 역선택을 노리고 하는 그런 당원 가입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충분히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흐름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당원들의 특성이 대략 갖고 있거든요. 개인정보를 뭐 위치, 지역이라던가 아니면 나이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근거가 없다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당원은 뭐 국민 이제 선거인단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절차로 참여해서 투표를 하는 거지만 당원은 이제 정식으로 가입 신청과 인적 사항을 다 공개하는 거니까 이게 뭐 0%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쉽지 않은 일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저는 꼭 한 뽑는 윤석열 캠프 쪽에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좀 포지셔닝을 이제는 새로 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단 이제 워딩 자체는 위장당원이 가입했습니다의 방점이 찍힌 건 아니고 위장당원이 가입했으니 우리 모두 결집합시다에 이제 좀 더 방점이 찍힌 발언으로는 보여요. 네.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은 전에 이제 경선 룰 정할 때에도 역선택으로 규정을 방지 룰을 넣을 거냐 말 거냐가 계속 싸움이 있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부에 좀 강성 우파 사람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 음모론을 믿는 강성 우파 사람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라는 걸로 보이고 이거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중도 우파나 중도 좌파가 지지하기에 분명히 방어선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 두 번째는
계속해서 이제 뭐 이준석에 대한 공격에도 있지만 워딩 자체는 사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공격이란 말이에요. 뭐 민주당에 그렇죠. 대한. 그렇죠. 근데 이분이 안티 문재인으로서 현재 지금 지위를 구축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건 한 28%에서 30% 될 거예요. 안티 문재인을 통해서 거의 됐다는 뭐 거는. 1년여 동안 예. 지난해부터 검찰총장 시절부터였죠. 그건 이미 다 된 거예요. 이제 그거는 깎일 일만 있어요. 그럼 플러스로 가려면 중도파를 잡으려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해줘야 되는데 이분은 자꾸만 나는 반문재인파입니다. 이 노선으로 자꾸 본인을 모습을 구축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역시 이 위장당원 역시 나는 반문재인파입니다. 반민주당파입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드러낸 건데 이젠 이건 충분히 됐다. 다 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위장당원들이 우리 당까지 들어와서 나를 해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인 네네. 거죠. 자, 이제 네거티브보다도 파지티브하게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얘기한다.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이게 또 그 다음에 이제 어제 하루 종일 회자됐는데 오늘 이 두 분에게 안 물어볼 수 없습니다. 손바닥 왕자 논란. 뭐 대략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 다른 당내의 라이벌들이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걸 또 이제 윤석열 후보가 반박을 하면서 홍준표 후보에게 속옷 색깔, 그 다음에 또 이 이름 개명 이런 이야기를 또 지적을 하면서 맞대응을 했어요. 자, 홍준표 후보도 뭐 정치 꽤 오래 한 분이고 이런 얘기는 국민들이 일부 또 아는 얘기예요. 네. 박 기자님 이거 팩트 체크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거 이름 얘기, 개명한 얘기 들으니까 또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치인들 만나고 나서 조금 메모를 해놨던 걸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좀 재밌었던 게 이주영 전 국회 부의장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전직 의원이 되셨는데 제가 보니까 2017년 12월하고 2019년 4월에 한 번씩 만났더라고요. 이제 그때 만나서 했던 얘기가 두 번 다 같아요. 홍준표의 이름은 그러니까 홍판표였는데 본인이 개명을 해줬다. 근데 그때 당시 네, 성명하게 아주 심취를 해가지고 책도 6권 정도 읽었었고 그때 당시에 청주지검, 청주지법 이렇게 각각 근무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판사 출신이죠. 그렇죠. 판사 의원은. 출신이고 홍준표 의원은 검사 출신이잖아요. 이제 거기서 꽤 가깝게 지냈고 이름을 바꿔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당시에 홍준표 의원이 이거 반박을 했었어요. 그때 이름을 바꿔준 사람은 이주영 의원이 아니고 법원장이었다. 당시 청주지법의 법원장이었다 이렇게 반박을 해가지고. 바꾼 건 맞네요. 네, 바꾼 거는 맞죠. 홍판표에서 홍준표로 바꾼 거는 뭐 법조인이 본인이 바꿔준 것도 맞고. 네. 근데 그렇게 이제 싸웠던 이유가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보니까 이주영 의원은 친박계 쪽으로 분류가 돼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때 만났던 시기가 언제였냐면 원내대표 선거나 당대표 선거를 나오기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홍준표 의원은 지원을 안 해줬던 거죠. 그러니까 이주영 의원이 약간의 서운함 같은 것이 있었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계파가 좀 달랐는데 그때도 이 문제 가지고 한판 붙었던 거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도 또 이제 주자들 간에 이런 걸로 한번 또 네. 갈등이 있는 걸 보니까 좀 비슷하게 다시 비슷한 소재로 좀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윤석열 후보 쪽에서 이제 홍준표 후보 쪽에 당신도 이름 개명하고 역술인이 해준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하는 거는 조금 이제 사실과는 다르네요.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알 수 없다. 모르겠는데 사실 그거는 좀 그래도 비껴나간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역술인이 만들어줬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가능성은 그냥 제가 보기에 제일 유력한 두 개의 가능성은 이제 이주영 의원이 지어줬거나 아니면 그 법원장이 지어줬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일 거고 아무래도 그래도 이런 문제는 본인 주장에 좀 힘을 실어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럼 법원장이 지어주지 않았을까. 자, 그렇다 보니 이제 유승민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주술 미신 이게 웬 말이냐 하는 또 얘기를 하는데 자, 임 변호사님. 청년 세대시잖아요. 아이고, 그런가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이야기. 저 정말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네. 이 왕자를 그러면 주술가가 새겨줬다는 거는 이미 팩트로 나온 거예요? 아니요. 해명컨대는 네. 동네의 지역 주민이자 지지자인 할머니가 토론 나가는데 잘하고 오시라고 손바닥에 이렇게 왕자를 써주시는데 그 팬심이 또 이제 짠하니까 차마 지우지 못하고 나가게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게 주술로 연결되기에는 조금. 근데 이제 야권과 여권 내의 공격이 과연 그게 사실이냐. 그게 사실이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 사는데 지역 주민 할머니가 이게 3차, 4차, 5차 3번 토론에 다 똑같이 쓰고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게 쉽진 않습니다. 세 번이나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연히 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저도 느낌이세요? 경험이 있는데 이게 워낙에 이게 이제 예측이 불가능하고 피를 말리는 경기다 보니까 그렇죠.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역술가에게 역술가라고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은 혹은 뭐 마인드 컨트롤도 하고 없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되게 많이 의존하고 있는 건 사실이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이제 저도 몇 해 전에 수덕사의 절에 가서 큰 스님을 뵐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도통하신 걸로 유명하신 큰 스님을 뵀는데 그분의 얼마나 유명하신 분인지를 옆에 있는 분이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는데 얼마나 유명한 분이냐 하면 당시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붙었을 때 2012년도였나요? 그렇죠. 2012년도 붙었을 때 당시 선거일에 문재인 후보 측에 아주 유명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어떤 캠프의 핵심 인물이 거기 와 계셨다는 거예요. 찾아왔다. 거기에서 자 누가 되겠습니까? 오전 여론조사까지는 문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 문 후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가만히 그분이 도통하신 분이 가만히 계시더니 아닌데 박근혜인데 거예요. 찍으셨다는 거예요. 맞추신 거죠. 결론은. 그래서 여론조사 아닙니다. 여론조사 결과 출구조사 오전까지는 문 후보가 앞섭니다. 했는데도 아닌데 박근혜가 될 건데 했는데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만큼 도통한 분이다라는 거를 그 옆에 계신 분은 제게 얘기해 주셨지만 설명을 하더라. 제가 느꼈던 거는 아니 이렇게까지들 역술과 의존하는구나. 얼마나 피가 이렇게 피가 마르면 한 나라의 대선 상황에서 그렇죠. 그 앉아 계신 분도 거기 유명하신 분도 법조인이셨어요. 얼마나 피가 마르면 저럴까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요 수능 때라든가 정말 사법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뭔가 아주 치열한 경쟁률이 높을 때 내가 자신 있을까 없을까 할 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의존을 이제 많이 유혹을 또 받기도 하는데 지금 이런 임 변호사님이 들려주신 얘기는 정가에 막 흔한 얘기죠. 또 많이 듣고 사실은 그냥 이런 제가 확인한 얘기는 아니지만 이 법조계에서 그러니까 검사나 판사들이 어떤 진급을 앞두고 그런 뭐 주술적인 거를 많이 상담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뭐 실제 확인은 안 해봤는데 다만 그거 얘기하면서 많이 스트레스가 있어가지고 뭐 그런 게 아니냐. 그러니까 다들 모르겠다고 할 때 그분들만은 정답을 말해주니까 틀린 오답일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답을 말씀해 주시니까. 혹은 뭐 간혹 이제 사기 사건으로 이제 사회적인 사건이 되긴 하는데 저 뭐 몇 천만 원, 몇억 원을 받고 구술했다. 근데 이게 법원에서도 또 심리적 위안을 줬다면 사기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도 있어서 제가 관련한 사건을 최근에 하고 있어서 엊그제 안 그래도 부산을 다녀왔는데요. 네, 부산을 다녀왔는데 판례를 좀 리서치 해보면 약 억 단위 이상은 사기로 보는 분위기고요. 너무 크면 이제 몇백에서 그리고 이제 피해자의 경제 규모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어마어마한 자산가인데 내가 여기 뭐 몇 천을 줬다라고 그렇게 심리적 안정 비용인데 너무 평범한 집안인데 여기 몇 천을 줬다 그러면 이제 사기로 그렇죠. 가계가 주저앉는 거죠. 그게 뭐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간단하게 이 문제는 앞으로 박 기자님 어떻게 흘러갈 것 같으세요? 뭐 대략 마무리가 될 것 같으세요? 네, 이번 단계는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도 중재를 시작을 했고요. 이게 당내에서 더 많이 비판을 경쟁 주자가 해주지 않으면은 더 커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더 이상 논란을 해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다만 제가 하나 짚고 싶은 거는 이제 캠프의 대응이 좀 약했다라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리스크가 분명히 또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발언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논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캠프 대변인들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확산이 된 그런 면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아마 수정하지 않으면은 뭐 제2, 제3의 논란이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래요. 자,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자, 이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오늘 밤에 또 이제 토론회가 있으니까 토론회 이후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는 내일 위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선거 캠프의 문화가 많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어떤 게 많이 달라졌다고 보세요? 그 예전 같으면은 이게 일종의 몸싸움이라고 보면은 상대방의 어떤 등치를 보고 이제 내가 이길 수 있겠냐 없겠냐 이런 세를 좀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정치권의 캠프에서 그 등치라고 비유를 한다 그러면은 현역 의원들의 숫자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현역 의원들이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고 또 어느 캠프에 합류하느냐는 실제로 그 캠프가 잘 될까 안 될까 중요한 척도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그런 흐름이 좀 깨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흐름들을 쭉 짚어보면 뭐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뭐 여야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뭐 가장 대표적인 건 이준석 대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당대회 이길 때
아무도 없었거든요. 현역 의원은 뭐 현역 당연히 의원은. 없었고요. 소위 당협위원장급이라고 해서 그런 정도도 한 명밖에 없었고 나중에 영입을 했고요. 실무진이 2명이 있었는데 이준석 대표는 85년생이잖아요. 그렇죠. 그 실무진이 86년생, 90년생 이렇게 한 명씩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어떤 뭐 조직력의 도움이나 이런 건 전혀 없었다라고 보면 되고 또 그 이후에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또 나경원 전 의원 붙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때 나경원 전 의원 캠프는 20대 국회의원 모임이다 이런 식으로 기자들이 얘기를 할 정도였거든요. 네. 의원들이 전직 의원들이 다 몰려가 있었고 오세훈 서울시장 캠프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10년 전에 오세훈 시장 할 때 그때 당시에 실무진들이 다시 모여있는 그런 그림이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례들이 좀 현역 의원들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권주자 같은 큰 옛날에 보스라고 불렀죠. 보스 정치. 큰 힘으로 한 명 주변에 전현직 의원이 쫙 모여 있으면 그게 개파가 되는 거였잖아요. 정치권에서. 이런 변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옳다 그르다의 문제보다는 당규를 누가 더 잘 이용했냐의 문제 같아요. 지금은 국민 여론을 워낙에 많이 비중을 높이다 보니까 오케이 내가 국민 여론을 어느 정도 비중을 확보한다면은 당내 세력이 그렇게 중요치 않다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외부 세력에 충분히 의존을 하는 건데 그리고 기존 정치인에 대한 사람들의 권태감을 이용을 하는 건데 저는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은 다시 또 당규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다시 훨씬 더 현역 의원을 세를 많이 결집한 사람이 우세하게끔 룰이 바뀔 것이다. 네, 룰이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선거에서 졌잖아요. 네, 많이 그러니까 졌죠. 당내 세력만으로는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당외 세력을 끌어안는 당규로 바꾼 건데 다시 또 이기기 시작한다면 기득권에 또 젖어버린 사람들이 다시 또 당내 세력을 우선시하는 당규로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바뀔 것이다. 하지만 또 이제 세력이 과거에는 조직이었으니까 조직만이 아니라 뭔가 이슈와 바람을 만들어내는 능력으로 정치 역동성을 좀 만들어내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데 앞으로의 흐름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하나는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던 그 왕자 논란 있잖아요. 네네. 그거 대응을 할 때 보면 윤석열 전 총장 캠프에 대변인이 4명이 있고 공보실장이 1명이 있거든요. 네. 뭐 부대변인은 말할 것도 없이 많이 있고요. 즉 5명의 대변인격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대변인들이 발언을 하면서 오히려 논란이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잖아요. 맞아요. 다 반대로 규모가 작은 홍준표 의원 캠프를 보면은 대변인이 1명이에요. 여명 대변인으로 이제 그 30대 초반의 여성 대변인인데 이 여명 대변인을 얼마 전에 만났는데 하는 얘기가 혹시 좀 힘들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대변인이 1명이니까 전화를 너무 많이 받게 되고 그랬더니 홍준표 의원이 자기 1명으로 끝까지 가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실수가 없고 메시지 누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그냥 사람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논란이 되는 걸 보니까 1명이 있는 게 일종의 장점으로도 활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일관형 메시지가 나오죠. 그렇죠. 후보 본인이 직접 얘기를 많이 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뭐 페이스북이나 여러 방송이나 있기 때문에 대변인은 1명으로 놓고 딱 통일을 시켜서 좀 강점을 보인 것도 같아요. 그래요. 오히려 슬림한 게 장점이 된다. 하지만 이제 이게 또 장단점이 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홍준표 후보는 지금 현역 의원 1명 있죠? 제가 이제 1명인 줄 알았는데 합류한 게 조경태 의원이 1명, 선대 본부장이고 맨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또 1명 있었더라고요. 그래요? 하영재 의원이 비서실장으로 있어서 이제 2명이 있습니다. 네. 조경태 의원은 본인도 후보였다가 나중에 이제 합류를 한 거고 그렇게 보이는데. 아니요. 조경태 의원은 후보로 뛰진 않았어요. 조경태 의원은 당대표 선거에 나왔다가 출마했다가 내려왔군요. 네. 자, 이 장제원 의원 등 원래 홍준표 의원 측근으로 불리던 분들이 윤석열 캠프로 갔는데 최근에 또 이 아들 문제로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건 어떤 이유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대세론이 영향을 줬을 수가 있고 이제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미안해했다고 들었고요. 윤한홍 의원은 어떤 개인적인 윤 캠프로 가면서 홍 의원에게 미안해했다. 많이 미안했다고 하고 윤한홍 의원은 좀 개인적인 그런 뭐 안 좋은 감정이 생겼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홍준표 의원의 차측근 2명이거든요. 그런데 다 윤석열 캠프로 갔고 특히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맡았잖아요. 장제원 의원은 종합상황실장이었고 그만뒀는데 원래 윤한홍 의원이 부실장이었어요. 지금 상황실장 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 자리를 다 맡았는데
홍 의원 굉장히 섭섭해하고 있고 최근에 뭐 철새라고 얘기를 했었던 게 이 두 사람을 지목했다라는 말이 있고 또 거기에 더해서 이 고발사주 의혹 가지고 네. 논란이 있었을 때 박지원 국정원장하고 그 제보자 조성은 씨 그리고 동석자 누군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홍준표 의원 캠프의 관계자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고발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퍼뜨리는 사람이 몇 명의 의원이다라고 홍준표 의원이 지목을 했는데 그 사람이 장지원, 윤한홍 의원이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목을 한 대상자가 딱 그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만큼 섭섭함이 좀 미안해하고 떠나갔지만 상당히 악연으로 또 꼬이는 임 변호사님. 지금 사실 국회의원도 그렇고요. 정치지망생도 그렇고요. 캠프 내에 이 법조인이 굉장히 많아요. 율사라고 우리가 율사. 법조인이시니까 왜 이렇게 정치권의 캠프에 법조인이 많고 이들의 역할은 주로 어디에 집중이 됩니까? 역사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나 심리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나. 뭐 현실을 섞어서 가장 현실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죠. 가장 근본적인 심리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이야 이제 법조인들이 워낙 많지만 네네. 과거 법조인들이 워낙 적을 때 법조인들은 성향 자체가 출세욕이 많고 지배욕이 많은 사람들이 인정욕구가 많은 사람들이 시험 자체를 봅니다. 그러다 보니 인정욕구가 많고 출세욕구가 많은 사람들이 법조 경력으로 10년, 20년을 지나면 자신들의 한계를 알게 되거든요. 지역에서 본인들은 누구 뭐 어떤 사람들 이혼 사건 해주고 누가 술 먹고 어디서 깽판 쳤네 하는 사건을 해주고 있는데 그렇죠.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변호사들이 워낙 없으니까 돈은 벌었어요. 네, 또 유지가 돼 있죠. 네, 그 그러나 분야에서. 기업에 입사한 내 친구는 전무가 되고 상무가 돼서 해외로 나가고 그러면 돈이 달리고 부하가 달라지고 사회적 영향력이 달라지거든요. 그럼 본인들이 한 단계 더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길은 다시 한번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 영역이다. 정치 영역이다. 권력과다라고 해서 심리적 해석이 딱 와닿는데 느낌이. 예. 그런 사람들이 110중 8, 9입니다. 대체로는 사실은. 70-80%. 네. 확 와닿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 유독 정치계에 법조인이 많은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법조인들 특징이 법조인들이 방송계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죠. 한번 제가 작가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법조인들을 많이 부르냐. 그랬더니 이유가 1번 싸도 나온다. 그거 너무 슬프잖아요. 아니 이제 이게 주업이 아니니까. 주업이 주업이 있으니까. 예, 싸도 나온다. 2번. 그러니까 이걸 뭐 일종의 돈 버는 일로 하지 않고, 뭐 부업 겸 혹은 본인이 봉사일 수도 그쵸. 있고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더 큰 이유가 뭐냐 하면은 어떤 사안이든 간에 인풋과 아웃풋이 빠르다. 맞아요. 인풋이 들어온 다음에 그거를 빨리 새로운 분석하죠. 사안을 논리적이죠. 분석하고 육하 원칙에 따라서 방송에서 얘기할 줄 아는 능력이 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안정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정치도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빨리 파악을 하고 오거나이즈하고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야기를 할 줄 아는 능력들이 법조인들한테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대변인 많이 하는 거잖아요. 육하 원칙에 따라 말할 줄 변론을 늘 아니까. 하는 게 주로 그런 것들이니까. 이가 너무 이제 분석 잘해 주셨네요. 두 가지로 딱 요약하면 언변이 좋고 권력 의지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율사들이 캠프에 많이 참여해서 달리고 있다. 시간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원래 아까 경제 전문가로 우리 또 변호사님 소개해드린 게 각 후보들의 이 부동산 공약. 그렇죠. 우리가 좀 정책 얘기를 너무 못하고 맨날 왕자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한번 후보들 정책 비교해보자 해서 오늘 요 시사권법 시간을 부동산 정책부터 분석하는 걸로 잡았는데 아쉽게 시간이 다 흘러가서 이제 민생과 관련된 정책 분석은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은 여기서 정리하죠. 근데 두 분 말씀 너무 재밌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그리고 임윤선 변호사와 시사권법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를 기약하죠.